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연자는 우리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또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원래 작년, 재작년부터 이정도 팀장님이 여러 창업자들분들한테 꼭 모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다가 올해는 연락이 됐습니다. 박재희 교수님이시라고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기 한국종합예술대학의 교수님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포스코 전략대학의 석좌 교수로 계시면서 민족문화 콘텐츠 연구원 원장님으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끔 라디오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SBS 이수경의 파워 FM에 이제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이제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저는 중간에 수업이 있어서 중간에 나올 테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우리 교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잘 마음속에 가지고 오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재희 교수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서울은 비가 내리는데 여기는 괜찮네요. 먹구름이 내려오는 거 보니까 여기도 비가 좀 내릴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문학 쪽에서도 저는 이제 동양 고전인데 참 세상이 많이 변했죠.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한학을 전공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한문학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동양 고전이 이제 평생 전공인데 저 충청도 계산골짜기에서 태어나니까 우리 동네 훈장 선생님이 저희 할아버님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딴 거 하지 말고 공장을 맹장해라. 이것도 나중에 우리 서당이나 하나 차리면 쌀 한 대박이라도 받으면 밥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 그래서 그래갖고 그냥 어려서부터 제가 전공에 맞았는지 자 요즘 말로는 남들이 가지 않는 분야를 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괜찮은데 대학교 갈 때 되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제가 전공한 과가 없어요, 전국에서. 딱 하나 있더라고요. 성균관대학교에. 거기 가니까 과가 동양철학을 과가 있는데, 사람들도 잘 안 오고, 왜냐면 거기 나온다고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과를 선택해서 들어갔죠. 근데 이제 1년에 자네 장학금을 2명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기자로 뽑혀서 거기 명륜당이라고 옛날 집 아십니까?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이제 거기서 공부만 하고 학교 옵션이 마당만 좀 쓸어두면 된다. 가니까 좀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서 좀 쓸쓸하게 했는데 우리 선배들은 또 훌륭하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과 선배 중에 여러분들 한번 그 이름 아실 거죠? 다산 정약용이라고 저보다 200학번 선배인데 그분이 우리 과 직속 선배예요. 1783학번. 그리고 460학번 선배 중에 퇴계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우리 과 출신이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과 선배들은 여러분들 지갑 없이 돈 지폐 꺼내보세요. 대부분 다 우리 학교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제일 큰 지폐가 얼마짜리입니까? 5만원짜리 누구예요? 우리 학교 학부형이셨습니다. 엄마 친구 엄친. 그 다음에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은 우리 학교 이사장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5,000원짜리 율곡이 우리 학교 장학생으로서 고시를 9번 패스하신 분입니다. 구도장원이라고 해서 있을 수 없는 신교육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그분은 아주 그냥 고시 보는 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9번 장원급제해갖고 정말 그 이후로 그분의 기록을 따라갈 사람이 조선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0원짜리 가장 많이 쓰는 돈은 우리 학교 총장 출신 퇴계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잘 나가던 분들이 와도 과였는데 요즘은 남들이 안 오는 과가 돼갖고 일단 남들이 안 하는 과가 되니까 일단 경쟁 상대는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과 1등을 딱 하는 순간 우리 과 교수님이 너는 전국 1등이다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다른 과 요즘이야 안동대 여기 대구 한의대 동양철도 많이 생겼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총장이 우리 과 출신이죠. 그러니까 잘 안 가던 과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취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도 안 뽑으니까.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건요. 남들이 생각하는 때는 불행일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 기회였다. 지가 만약에 취직 잘 되는 과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취직했으면 제가 여기 와서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산 정예빈 선생님이 그랬어요. 나이 40에 저 강진 땅으로 유배를 가갖고 그 어려운 18년 동안 유배 생활 속에서 서울에 있는 두 아들한테 편지 씁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고 책도 나왔어요. 그 편지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얘들아, 아버지는 요즘 말로 패족, 망가진 귀족이다. 요즘 말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부도난 아빠다. 근데 문제는 이 패족의 아들들은 과거 시험을 못 봐요. 왜냐하면 역자원의 후손이니까. 근데 그 암울한 이야기를 갖다가 아주 재밌게 풉니다.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 아버지 덕분에 과거 시험을 못 보니 이왕 못 본 김에 시험에 연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그 다산의 생각도 역시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역경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자기성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 뭐 석사, 박사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도 안 가니까 그냥 떨려갔습니다. 석사 졸업하고 또 석사 전문장교라고 장교 임관까지 시켜주고 끝나니까 또 두산그룹의 영광재단이라는 곳에서 뭐 남들이 안 하니까 중국 유학까지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95년도에 이제 북경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사회과학원 갔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드디어 이제 저 어디입니까 그 시골에 가서 이렇게 서당 가서 농사나시면서 주경내독 하려고 했더니만 세상이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야, 세상은 끝까지 살아봐야 됩니다. 이게 뭐 요즘 인문학이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고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어요. 옛날에 공자를 맹자를 하면은 그게 옛날 거 좀 집어치라 그랬죠. 요즘 뭐 굉장히 제가 바쁩니다. 세상이. 그래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딸려요. 일단 뭐 남들이 안 한 거에서 좋은 게 뭐냐. 일단 제가 어디 가서 어떤 강의를 해도 누구도 씹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다 모르니까. 심지어 뭐 삼성에서 계열사 사장단 특강을 좀 나와달래요. 그래서 남대문 본사인데 제 집이 부천이랑 BMW 제일 큰 차가 우리 집에 이튿날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시간에 하더라고요. 시간 재본다고. 그리고 이제 당일날 딱 픽업을 해서 광화문에 갔더니 5분 일찍 도착했다고 이순신 양은 동선 한 바퀴 돌고 오더라고요. 그만큼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본사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또 다시 더 올라가서 사장단들 45명 모아놓고 손자병법과 21세기 리더십 해갖고 강의를 해달래서 딱 1시간만 강의 끝나고 제가 물었죠. 질문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질문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저 왜 서도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오늘 이제 손자병법이라는 고전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이 동양의 병법서를 제가 평생 공부한 거니까 이걸 끌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창업을 하셔서 정말 이 어려운 전쟁터에 일종의 게임이죠. 전쟁터에 나서신 분들 아닌가요? 물론 뭐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은 주로 저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현장에 나가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력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통해서 정말 이 어려운 세상에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성공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면 손자병법 정도는 한 권을 읽고 가셔야겠다. 네? 왜냐하면 이게 2500년 된 아주 오래된 고전이지만 참 이게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아니 그 이전에 어떤 철학을 갖고 현장에 나가야 될지부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병법책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많은 분들이 고전에 대한 관심이 있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베이직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베스트셀러는 당장은 좀 스파이시하고 좀 달콤한데 트렌드가 지나면 왜 뭐라 그러지? 좀 분위기가 떨어진다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유행했던 뭐 아침에 일어나야 뭐 성공한다? 그 책 요즘도 있습니까? 잘 안 읽죠. 왜? 아침에 일어나고 되게 졸리기만 하고 뭐 요즘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니까 또 그 다음 요즘 뭐 결리니까 노인이다 뭐 이런 계속 바뀐 거예요. 이게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장은 이렇게 달콤한데 지속적이지 못해요. 근데 고전은 뭐 김치 냉장고랑 발효과학이라고 표현이 되나요? 숙성. 그러니까 2500년간 왔다는 거는 이거는 트렌드와 상관없이 뭔가 베이직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손자병법이라는 동양의 병법서를 갖고서 29살 청년 장군인 손자가 이 전쟁터를 휘비면서 정말 7년 동안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철학을 갖고 싸웠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갖다가 좀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은 게 제 오늘 강의 초점입니다. 뭐 저는 손자병법과 관련돼서 또 제 이름을 인터넷 검색어 치면 가장 많이 뜨는 연관 검색어입니다. 제 전공도 아닌데 중국 갔다 오니까 EBS 기획 시리즈 팀이 저한테 전화 와갖고는 손자병법 특강을 해달라고. 그때만 해도 전 자신 있었죠. 왜냐하면 전공이니까 손자병법을 내가 전공은 안 했지만 6,600글자 그 정도면 책 2권을 썼어요. 그래갖고는 그때가 2002년 1월달
기억나세요? 네, 2002년 1월달 두 번째 주 월요일 저녁 10시. 제가 그때 강호에 처음 나온 날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셨어요? 월화수목 12주 동안 44시간 손자병법을 강의했는데 EBS 기획 시리즈. 가끔 보신 교양인들이 한두 분씩은 계시긴 하는데 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대 그때 가장 강력한 라이벌 중에 하나가 SBS의 그때 그 시간대 여인천하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그걸 보셨군요. 메이야! 그냥 그 소리에 그냥 다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같은 시간대 MBC를 들었는데 MBC는 상도라고 그거 보신 분 없어요? 개성상이 상도파입니다 여기는? 아 여기는 겨울 저기 여인천하고. 그래서 뭐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옵니다. 사람을 남기면 결국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이 상이 내 돈이지요. 그 개성상인 김상욱이가 우리가 정치경제 시간에 배웠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에 좀 해보려고 했더니 하필 또 그때 수목 드라마로 2002년도 겨울에 저랑 같은 시간대에 KBS 2에서 붙은 게 겨울연가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말 그의 겨울을 치웠습니다. 아니 그래도 동양철학 공부해가고 좀 해보려고 했더니만 여인천한테 깨지고 MBC 선도한테 깨지고 KBS 겨울연가한테 깨지고 제가 만약에 거기서 그 전쟁터에서 정말 사라져서 쓰러졌다면 제가 여기 나와서 강의할 수 있는 영광은 못 얻었겠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그런 건 하나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변해야 된다. 변하면 답이 온다. 주역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변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궁즉변.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다. 변즉통. 우리가 궁즉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궁.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변해라. 근데 변하면 통한다. 변통의 철학이라고 들어보시면 손자병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변통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늘의 기상조건과 지형조건, 상대방의 상황과 내 상황을 읽어내서 어떻게 변통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손자병법 좀 하십니다. 어쨌든 뭐 저희 담당 PD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변통해야 되냐고. 왜 시청률이 안 올라옵니까? 문제가 있으면 제가 있겠죠 했더니만 저한테 굉장히 훌륭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기 나온 강사분 중에 시청률 안 나오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했던 사람이 제가 처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저 시청자들이 무식해서 내거라고. 그때 저는 처음 커스터머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어요. 아, 고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 나는 프로바이더, 가르치는 공급자고 그 공급된 그 강의를 듣는 시청자는 커스터머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공급자의 생각보다 커스터머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 PD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강의는 좋긴 하나 커스터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색한 단어다. 그래서 바꾸래요. 변통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바꿨죠. 뭐 언어를 바꾼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개선을 했더니만 시청률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는 게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시청률 분석을 해보니까 SBS 여인천하 보던 중에 매야만 끝나면 시청자들이 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상도로 가다가 잘못 틀어서 EBS에 가끔 들어오시면 있어요. 일명 그 뜨내기 고객이라고. 고객 중에 최고는 뜨내기 고객입니다. 뜨내기 고객을 잡으면 떠요. 근데 뜨내기 고객을 잡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도 오늘 뜨내기 고객 없나요? 네, 지나가다 잠깐 들려오신 분들. 그분들은 호기적이지 않아요. TV 같은 경우는 3초 뵙기 여유를 안 줍니다. 뜨내기 고객들은 그냥 떠나버려요. 3초 안에 주저앉히려면 이제 1시간 내내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 주저앉혀서 12회쯤 가니까 담당 PD 말로는 이거 최고 시청률이 나왔다 그러면서 참 축하한다고 촛불도 켜주고 해서 무슨 소리냐 SBS 여인천하 따라가지 멀었는데 했더니만 너 무리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인천하 보는 거 허접한 30%의 시청자들과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여인천하 보는 그 30%의 허접한 시청자들과 우리 그 EBS 교육 프로그램 보는 1%의 오피니언 리더들, 교양인들은 퀄리티가 차이가 난다. 뭐 보셨다 그랬지 그때? 그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가서 사기하다가 서두에 얘기하니까 농진청 간부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교수님 우리 농업진흥청 용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특별한 용어가 있으니까 하니까 교수님이 농진청 용어를 얘기하면 출하시기를 잘못했대. 출하시기. 네? 손자병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전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창업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리더십 중에
손자병법에서는 단연 스트래티지컬한 말이니까 전략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는 게 손자병법에 굉장히 중요한 장군이 가져야 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성과의 기본입니다.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그러니까 손자병법과 관련돼서 전 세계 노벨상 중에 전략과 관련된 노벨상을 탄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1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 12명의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 대부분이 다 손자병법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결국 손자병법이 만들어낸 노벨상 수상자들이 특히 전략 분야에 있어서는 손자병법엔 전쟁 때 나간 사람이 세 가지 일들 고민하래요. 첫 번째 모르겠습니까? 타이밍. 언제 나갈 거냐?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그게 언제 내보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배를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면 뭐합니까? 출하시기 놓치면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이밍, 제갈공명이 동남풍이라는 타이밍의 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니까 조조하고 붙어서 이긴 겁니다.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 전략에서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언제 나갈 거냐? 두 번째가 스페이스. 요즘 뭐라 하면 어디로 들어갈 거냐? 타겟이 어디냐 이거예요. 공간, 어느 공간으로 들어갈 거냐? 마이클 포터 같은 경쟁 전략 철학자는 이걸 디렉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 갖다 팔 거냐? 세 번째가 스피드. 어떤 속도로 갈 거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언제 나갈 거냐는 질문에 손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출기불의. 출, 나가라. 언제 나가기 제일 좋아요? 뭐든지 이 게임이라는 게 아니 물자, 의도할 의자. 상대방이 전혀 생각지도 못할 시간에 치고 나가 있는 거예요. 축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넘어서는 뭔가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으냐? 읽어보세요. 공기무비. 어때? 공격하라. 어디를 향해서 공격해요? 준비 안 된 빈 곳을 만들든 찾아내랍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의 전략 책들이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마이클 포터가 쓴 컴피티티브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케이스스터디 나왔더라? 스타벅스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전략의 승리라고 정의를 해놓고 스타벅스는 타이밍, 스페이스, 스피드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커피 시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바리스타가 타주는 자기 취향에 맞는 전문적인 커피를 요구하는 타겟은 아무도 못 들어가봤다는 거죠. 그 타겟을 발견해서 들어가는 순간 스타벅스는 자기 자리에 진입장벽을 넘어서 새로운 커피장을 만들어냈다고 그런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주로 이제 케이스 스타디 한 게. 그래서 전혀 없는 공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있는 공간 중에서 못 본 공간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피드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병자 기속. 전쟁이라는 것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라고 하는 건 손자병법 네 가지 속도가 있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속도인데 첫 번째가 풍, 바람처럼 빠른 속도, 풍의 속도. 두 번째가 수처럼 느린 속도, 림. 세 번째가 불처럼 기습적인 속도, 화. 그리고 네 번째가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속도, 산. 그래서 왜 풍림 화산이라고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거 아닙니다. 왜 기질여풍이라 빨리 들어갈 때 바람처럼 들어가라. 기서여림이라 천천히 들어갈 때 숲처럼 움직여라. 침략이 와라.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갈 땐 불길처럼 들어가라. 부동여산이라 움직이지 않을 땐 태산처럼 움직이지도 마라. 뭐 이런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지하고 여간 손자병법에는 예상치 못한 시간, 준비 안 된 빈 곳을 향해서 너만의 속도로 들어가라. 이게 전략의 3대 요소입니다. 어떻게 다 전략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전략의 반대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간단하게 얘기하더군요. 무대포. 아무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이때가 언제 때인지 어느 장소인지 관심 없어요. 그냥 소리만 질르는 겁니다. 일본 말도 많이 없을 무. 대포가 철포의 일본식 발음이라고요. 무철포. 우리말로 번역하면 총도 없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아무런 상황에 대한 분석도 없이 그저 열심히 하자. 이거는 무대포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인지 앞으로 어떤 때가 다가올 건지 우리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지향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속도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손자병법에서 꿈꾸는 가장 위대한 창업자입니다. 그분이 무슨 자본이 있었어요. 무기가 있어요. 병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말 전쟁터에서 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 뭐라고 배웠어요? 무슨 이순신이라고 배웠죠? 성우 이순신은 신세대 분들 용어고요. 무슨 이순신? 불변의 이순신. 맞아요. KBS 배아사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순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 김명미? 요즘은 서강대 전자공학부 학생들 모아놓고 그 특강하다가 이순신이 누구냐니까 아이유 왜 아이유가 지금 이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우리도 요즘 학생들은 그냥 불멸의 이순신이라 그래요. 아니 불자에 멸할 멸자. 제가 불멸의 이순신 그 역사 사극 쓴 작가한테 전화했더니요. 왜 불멸의 이순신이냐 닉네임이 한마디로 딱 대답하시더만요. 한 번도 안 졌잖아요. 그래서 불멸이래요. 맞죠? 거제도 옥포에서 첫 번째 전투를 시작해서 23번째 노량해전에 이르는 그 23번의 전쟁을 한 번도 안 지고 모두 이겼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이순신이다.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경쟁력을 갖고 그렇게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요즘 말하면 창업하신 분이 그 창업자가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뭐 대기업을 올라가기까지 계속 이기고 올라가야 그게 이제 큰 어떤 꽃을 피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력? 아니면 무슨 뭐 후방의 지원? 아니면 인적 자원? 경영 능력? 어떤 분은 다 필요 없대요. 뭐 있으면 됩니까? 운 아닙니까? 운 7기상. 이순신 장군을 설명할 수 있는,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건 그분은 지극히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분의 한번 이야기를 꼭 좀 한번 책을 통해서 보세요. 그분은 절대 그냥 나가 싸우지 않았어요. 한산대첩, 우리 통영 같은 데 가보면은 정말 미륵도란 섬에서 내려다보면 한산도 아까 다 보입니다. 당항포에 주둔했던 이순신이 견내력에 나탔던 일본군을 갖다가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한편에 그냥 완벽한 퍼포먼스예요.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부터 김천선이라고 하는 미륵도에 있는 목동이 견내력에 나타난 그 배를 목격하고 그 정보를 당항포에 있는 이순신에게 갖다주고 이순신 장군은 정훈 장군을 보내서 그들을 견내량에서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해내고 기동해서 매복했다가 완벽하게 하기쯤 돼서 그냥 펼치는 과정까지 요즘 말로 뭐라 해요? 그게 해전이죠, 해전. 뭐 바람이 불어서 이겼다. 이거는 운이 좋아서 이겼다. 이거는 위대한 성과는 아니다. 왜냐면 그 성과는 바람이 잘못 불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과를 내려면은 운이라든지 그 당시 부는 바람 갖고는 안 되는 정말 그 정확히 현장을 통찰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기를 정확히 읽어내고 좀 어디 타깃이 어떤 타깃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속도로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전략적 틀이 짜여 있어야 된다는 게 손자방법칙 해법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불멸의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성과는 바로 이 전략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그토록 지니어스한 전략을 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라는 질문에 손자방법칙을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은 현장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읽어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면 타이밍이 안 보이는 거죠. 그 타겟이 안 보이죠. 현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객 타겟이 보이고 그 타이밍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현장감이라고 얘기해요. 단 그 현장감이라는 게 무슨 뭐 병법이나 줄줄 외고 있고 이론이나 깨고 있고 라이센스나 몇 개 다 갖고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누구 눈에 제대로 보이느냐는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 눈에 현장은 제대로 보일까요? 손자봉에? 그 장소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럼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보겠네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 눈에 더 잘 보이냐는 질문이 있다면 선자봉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박한 사람한테 보인대요. 참 절박감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한 거지만 나는 얼마나 절박하게 지금 이걸 하고 있냐. 제가 뭘 하나 좀 창업을 했는데 이거 얼마나 절박하냔 말이에요. 하긴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박하죠. 어떻게 보면 내 시간, 내 노력, 내 많은 것들을 투입해서 정말 이걸 키워나가야 되는 절박감을 누구나 갖고 있겠죠. 여기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그 절박감의 본질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절박하십니까? 뭐가 이렇게 절박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절박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생존? 이번 이겨갖고 내가 별 하나 더 달겠다? 아니면 여기서 지면 나는 이 자리에서 잘린다? 내가 좋습니다. 아주 예. 내가 집어넣은 여태까지 자금들 여기서 망가지면 난 다 잃는다? 난 그짓된다? 이거는 개인의 절박감이지 손자방법식 절박감이 굉장히 중요한 절박감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좀 너무 광범위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보민, 보부. 내가 여기서 절박한 이유는 이순신 장군은 그거죠. 조선 수군들 나와 함께 이 꿈을 꾸는 저 친구들과 같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절박감.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안위에 대한 절박감이 아니라 어쩌면 좀 더 대승적인 절박감이라고 그러나요? 좀 너무 광범위하나요?
내가 이 현장에서 결정 잘못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절박감. 사실 뭐 창업 초기부터 이런 생각하기 힘들죠. 내가 여기서 절박한 이유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나와 함께 꿈을 꾼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정말 이 꿈을 실현하여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지닐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던 절박감은 이런 절박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죠? 언제 한번 그 창원에 있는 LG전자 공장 임원들이 특강 좀 나와달래요. 뭐 휘셀 이런 거 만들 때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난 먼 데까지 못 간다 그러니까, 그 어느 한 분이 전화를 해갖고 집요하게 그냥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연산 회를 사줄 테니까 뭐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 자연산 회 때문에 해서 오신 통영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마리나 리조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통영도 가면 마리나 리조트라고 콘도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23번 이긴 이유를 손자병법, 오자병법, 상화병법, 동양병법으로 좀 이렇게 케이스 타제를 해달라고 그래서 3시간 동안 강의를 쭉 했죠. 끝나고 나서 이제 잔산회를 먹으러 가자니까 어느 임원 한 분이 이 강의가 좋으니까 추가 특강을 해야 된다고 어디 가서 배를 하나 빌려오셨어요. 배 타고 현장 가서 현장 강의를 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자연산 회 때문에 또 나갔습니다. 가보셨나요? 한산도 앞바다 지나가면 한산도란 섬이 나오는데, 그게 원래 무인도였는데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서 그 무인도에다가 해군 병영을 만듭니다. 그래서 통제사가 만든 주둔지인 병영이라고 해서 그걸 통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통영. 통제사가 있는 주둔지 다 통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그걸 완도에다가 완도가 통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영이라고 하는 이 한산도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이순신 장군 유적지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가보셨는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재승당 뭐 이런 거. 만들재, 승리할 승, 집당.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 전부 다 현판이. 어떻게 하면 승리를 만들어낼까 전략을 짜는 집, 재승당. 그 옆에 좀 올라가니까 조그만 누각이 하나 있더만. 그 누각 이름 아세요? 유명한 누각인데 한자로 써있어서 잘 못 읽으시더라고요. 수루. 왜? 대부분 술로, 병술련 할 때 개술자로 읽어요. 망본다 할 때 수라고요, 수. 그 망보는 누각이 올라가니까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쓴 시가 바다를 배경으로 현판에 걸려요. 글씨 아세요, 혹시? 아시면 신세대고, 모르면 신세대고. 어려서부터 제가 저도 외웠는데, 잘 모르죠? 같이 한번 외워보시죠, 신세대분들. 한산도,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기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외웠듯이 현장 가서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니 깜깜한 밤에 병사들 다 재워놓고 도대체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뭐가 이렇게 애가 끌었느냐. 애 아세요? 애? 홍어 애 드셔보셨나? 그거 창자라 그러대요. 애가 끊어지는 게 창자 꼬이는 게 제일 아프대요.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이 끊어진 애가 이유가 뭘까?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애 많이 끊어지시는 거죠? 불 꺼진 사무실에 나 홀로 혼자 앉아 컴퓨터 앞에 놓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는 남의 애를 끝나니. 학생들이 뭐가 영향 떨어지냐? 중간고사 성적표 앞두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참 애가 끊어지는 것도 많죠. 전 이순신 장군이 끊어졌던 애에는 내가 여기서 잘해갖고 별 하나 더 달겠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하는 자들, 또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장군으로서 해야 될 미션들, 아까 미션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큰 미션을 갖고 있지 않고는 그 조직이 정말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순신 장군이 명령, 전쟁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전쟁을 하는데 나와 함께 같이 꿈을 꿔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지금 전쟁을 잘해도 혼자 잘할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좋은 타이밍, 아무리 좋은 디렉션, 아무리 적절한 스피드를 만들어냈더라도 그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게 실현 가능한 전략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 옆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요즘 새로 또 그 책도 하나 나왔어요. 이순신 장군 주변에 그런 분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해군대학교 재작년 교수가 쓴 건데, 혹시 책 제목 아세요? 이순신 장군 파워이맥 33인. 책 제목이에요. 일본이 독도 만호 출신 정문 장군. 돌격대장입니다. 참 이순신 장군의 그런 돌격대장 하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하여튼 돌격하라면 이 친구는 무조건 가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3번이 전라 우수와 출신 이혁기.
이순신 장군보다 인간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후배였던 이순신 장군이라면 거의 뭐 목숨 겁니다. 후방에 유성룡 같은 사람도 역시 이순신 장군의 파워인물 중에 하나 들어가요. 이순신 장군이라면 상계국 특징까지 시킵니다. 아니 도대체 이순신 장군 주변에 어떻게 이렇게 돌격대장 뭐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팀워크를 만든 매니아층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추석 때 배 한 박스씩 돌렸나? 폭탄주를 마셨나? 저는 그게 그래서 리더가 이 보민과 보국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장군으로서 난 이걸 하는 이유가 뭐고 내가 여기서 어떤 철학을 갖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주변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소명의식이야말로 위대한 장군으로서 가져야 될 철학이다. 저 이제 한번 육군본부에 가서 계령대표 장군님들 다 모아놓고 특감하다가 똑같은 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고민으로 저녁에 애가 끊어진 일이 없으니까 다들 조용하시더라고요. 불거진 장군실에 나홀로 혼자 앉아 요즘 인사철인데 어디에 줄을 대야 별 하나 더 달까노라 혼났잖아요. 지금 다시는 나오시면 장군 모욕죄로 끌려갈 뻔했어요. 옛날에 제가 대대장으로 오셨던 분이 별 달고 앉아있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박준현이라고 하면서 별 100개 달면 뭐예요. 도대체 그 자리에서 고민할 수 있는 고민은 안 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저는 장군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전략도 중요하고 무슨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참 중요하다고 봐져요. 거기서부터 저는 승패는 가린다고 봅니다. 난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지? 난 여기서 어떤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의 마지막은 뭐냐 뭐 이런 큰 어떤 자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결 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장군으로서 전쟁터에 나가는 순간 손자병법 13개 챕터 중에 1편 1절입니다. 이게 손자병법 첫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이야. 여러분들 중국어는 다 하시니까 중국어 따라해보세요. 중국어는 다 하시죠? 중국어 여러분들 수장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빙저, 果知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 잘하시네. 중국어 이렇게 잘하세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큰 일로서 사람이 죽고 사는 땅이고 국가의 존망이 결정되는 도이니 가히 제대로 살피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서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살펴가면서 해라.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어느 공간으로 어떤 속도로 나갈지 뭐 이런 전략을 갖고 왜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전쟁을 갖다가 함부로 막 하지 말라는 얘기를 손자병법 첫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의 형세를 만드는 거예요. 형세. 손자병법의 4번째 편, 5번째 편 제목이 형과 세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형세를 잘 짜야 그 조직이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과 세에 대해서 손자병법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형이란 말. 그러니까 어떤 형을 짜야 되느냐. 여러분들 왜 어떤 뭐 싸움을 하다 보면 형이 좋아야 되잖아요. 형. 그래서 뭐 이길 수밖에 없는 형을 짜는 거죠. 손자병법의 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결, 적수, 천인지, 계자, 평양. 뭐 한문이라 일단 제가 해석할게요. 결은 이렇게 트는 거예요. 결정한다. 튼다. 목적어는 적수입니다. 축적된 물을 트는 것입니다. 전치사입니다. 어디에서? 천인, 1000길 높은 저 계곡 위에서. 소양강댐을 연상해보세요. 저 높은 곳에 계곡 꼭대기에 댐을 막아놓고 물을 왕창 쌓아놓은 다음에 일시에 수분을 하나 트는 순간 거기서 쏟아져나오는 어마어마한 물은 형이 좋죠. 이미 그 형이 좋으면요 게임은 끝날 겁니다. 그래서 조직은 항상 형을 짜야 돼요. 형. 그래서 형이 나쁘면 바로 리스트럭처링 구조조정을 들어갑니다. 그것이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하다못해 축구 감독이 뭐 90분간 뛰더라도 형을 계속 바꿔요. 이게 수비형이냐 공격형이냐 3-3-4냐 4-3-4냐. 그러니까 저는 장군은 첫 번째 고민할 게 내 안은 어떤 조직의 형을 짤 건가. 물론 나 혼자 하는 기업이라도 형을 짜야 됩니다. 나와 함께 있어줄 앞에 있는 전방부대 측근들 형을 잘 짜야 그 조직에선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대요.
축적된 물이 일시에 터뜨리는 순간 얼마나 강한 힘이 거기 안에 있겠습니까? 아니 왜 독소리가 날아가다가 이 비행형에서 먹잇감을 발견하는 순간 형이 확 바뀌어버리죠. 그 형이 바뀌는 순간 거기서 쏟아져 내려가는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토끼를 잡아서 채버리는 거죠. 두 번째, 새를 잘 짜야 됩니다. 새. 이 새라는 거 뭐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전, 원서, 천인지, 산자, 새야. 이 전은 굴릴 자입니다. 굴리는 거예요. 목적어는 원서, 둥근 돌을 굴리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천인지, 산자. 저 천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이 둥근 돌을 굴리는 순간 그 둥근 돌은 가속도가 붙어서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힘이 납니다. 자, 여기서 이 새가 가파르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르면 구르는 돌멩이의 에너지는 그 기울기에 비례하죠. 이거를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만요. 축적된 물에서 쏟아지는 물의 에너지는 질량 에너지고 높은 곳에서 굴러가는 둥근 돌은 위치 에너지다. 전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엄청난 질량과 높은 위치에 있는 곳에서 형세에서 이 형세가 좋은 거죠. 거기서 구르는 돌멩이의 에너지는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물리학적 논리인데 돌멩이가 굴러가는 힘을 병법에서는 기운기자 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돌멩이의 그 굴러가는 기 에너지는 그 돌멩이가 굴러가는 그 조직의 가파른 기울기와 그리고 그 쌓여있는 축적된 물에 따라서 그 굴러가는 돌멩이의 기운은 시너지 효과를 받는다는 거예요. 형세가 좋으면 돌멩이의 힘이 강해지고 그냥 편편히 흐르는 물에서 그냥 평평한 곳에서 돌멩이가 굴르면 천이라는 힘을 가진 돌멩이도 50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멩이의 강한 에너지는 형세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우리 그걸 기세등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잘 보세요. 기세가 등등하다는 얘기는 그 조직의 구성 에너지가 끌어오르고 있고 그 끌어올 수밖에 없는 조직의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세를 잘 만들면 내 밑에 있는 병사들의 에너지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이 돼서 들어오는 순간 그가 고민했던 건 형세입니다. 어떻게 형과 세를 바꿀 건가. 그리하여 그 23명의 에너지들이 각자 최고의 폭발적인 힘을 내기 시작하고 기세등등한 조직이 돼서 1년 9개월 만에 세계 4강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논리죠. 근데 본 뿌레레가 들어오니까요. 형세가 뿌레레 하고 그러니까 그 병사들의 갖고 있는 힘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형세를 만들어서 이길 수밖에 없는 형세를 만들어내면 기세등등해진다는 건데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 밑에 있는 병사들이 겁쟁이냐 아니면 용감한 자냐 또 그들이 어떻게 용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형세를 만드는 장군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면 더 이상 강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 오신 분들 다 장군으로 보는 겁니다. 왜? 이제 창업을 하셔서 이제 뭔가 조직 끌고 와. 장군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참 뭐라 하세요? 난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인데 고민을 하라는 얘기죠.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좀 더 큰 욕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 사회와 이 조직과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어떻게 나는 여기서 생존하여 정말 그들과 이 공용할 거냐는 고민. 그래야 그들과 함께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어떤 형세를 만들어서 즉 이길 수밖에 없는 형세를 만들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조직의 이 고민을 하라는 게 선자병법 얘기입니다. 그 선자병법에서 얘기하는 가장 무능한 장군은 뭐예요? 그따위로 하려면 그만둬. 이게 가장 무능한 장군이죠. 왜 그따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세를 만들어 놓고 왜 그 사람은 욕을 하냐 이거죠. 이게 선자병법에 그래서 어쨌든 형세, 즉 조직의 기세등등한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자병법에서 요구하는 장군이 가져야 될 자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5가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지, 신, 인, 용, 이 5가지야말로 기세등등한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한 리더가 갖춰야 될, 장군이 갖춰야 될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입니다. 그렇게 좀 쉽게 오시려나? 네? 이 5가지를 한번 체크포인트로 검색해보래요. 자, 첫 번째는
실력이 좋은 사람에게 좋은 형세가 만들어진다. 실력이 있냐 이거죠, 장군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라는 게 뭐 단순히 병법이나 외고 있고, 뭐 아니면은 무슨 뭐, 라이센스를 몇 개 더 갖고 있고 스펙이나 좋은 그런 실력이 아니라 손자병수에게는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는 얼마나 그가 현장에 대해서 남들과 차별화된 안목을 갖고 있는가. 이게 손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실력입니다. 손자병 보면은 오로지 현장에서 고민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대안을 찾아내는 그 현장감이야말로 위대한 실력이다. 그래서 손자병이 유명한 말 있죠. 왜? 산에서 싸우는 전투 현장에서 그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가. 읽어보세요. 산전. 물에 빠졌을 때 그 물에 빠진 그 현장을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읽어보세요. 수전. 말씀에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산전 수전 다 겪었다는 얘기가 손자병 보면 나와요. 산에서 싸우든 물에 빠지든 택전. 늪에 빠져보셨습니까? 늪에 빠져서 호적거릴 때 남들은 답이 없다고 주저앉을 때 거기서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육전. 평평한 육지에서 그 평평한 육지에서 누구 하나 도움 청할 데 없는 곳에서도 마지막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을 끌어낼 수 있는가. 손자병수에 얘기하는 장군으로서 가져야 될 다섯 가지 조건 중에 실력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산전, 수전, 택전, 육전. 어떤 분은 자꾸 공중전은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럼 없습니다. 찾을 것 같아요. 어디 다 겪어보셨습니까? 산전, 수전? 이게 뭐 경험이 많다고 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건 아니에요. 얼마나 절박하게 그 현장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영혼이 담겨져야 돼요. 영혼이. 자기 영혼을 담그지 않으면 현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 딱 있으면 벌써 분위기가 달라진대요. 그에 대한 존경심이 생긴답니다. 그걸 존경할 겸자 경심이라고 얘기해요. 또 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대요. 왜? 내가 못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걸 두려움을 했죠. 외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경외심 또는 외경스럽다는 표현을 쓰죠. 적어도 저는 장군들이라면 이 정도 두 개를 받아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자들한테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해야 됩니다. 실력으로서의 두려움, 그리고 살아갈 모습으로서의 존경심. 이 정도 느껴야 벌써 이 조직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저분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손자병수에게 하는 기세등등한 조직에 대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신을 갖고 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손자병법의 두 번째 장군의 조건인데, 여러분들 손자병법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아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런 건 없습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백전백승하겠다. 이걸 잘못 갖고 있으면요, 손자는 그래.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소신을 잘못 갖고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다칠 수 있대요. 왜? 이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가슴에 멍이 들었어요. 나와 같이 처음 일을 했던 사람의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서 승리했대요. 그 승리 아니라는데요.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어쩌면 다 죽여놓고 이긴 백전백승이 아니라 상처나지 않고 이긴 승리. 그리고 유명한 승리 있죠. 동네 축구에서 가장 최고 승리는 뭐예요? 자살골이 아니에요. 왜 갑자기 자살골이 나옵니까? 동네 축구에서 최고 승리는 부전승이죠. 부전승. 뭔데 싸우자고 이기는 건 상대방 가슴도 안 아프고 우리 조직원도 안 다치고 자살골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쟁하는 장군이 내가 승리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내 주변 사람 상처나고 상대방 가슴에 멍들게 해서 이겼다?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안 다치고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피 안 흘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손자병법의 장군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조건 중에 소신은 이게 원문이에요. 읽어보세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100번 싸워서 100번 모두 안이불자 위태로울 태자. 우리 모두 위태롭지 않고 우리 모두 다치지 않고 우리 모두 상처나지 않고 승리하자라고 하는 상생의 소신을 갖고 있어야 그에 대한 조직원 구성원들의 신뢰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저분이 나중에 혼자 승리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어야 그분이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서 그 조직 구성원들이 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생의 소신, 이것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끌어내고 조직의 분위기와 형세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가 손자병 보면 어질이 있죠. 따뜻한 인간주의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가. 휴머니즘 네트워킹. 전 그래서 아까 실력도 중요하죠, 물론. 그리고 주변과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따뜻한 인간적인 유대감을 주변과 갖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대요. 장군이 무서운 사람이긴 하지만 병사들 먼저 먹여놓고 먹고 그들 재워놓고 자고 입혀놓고 입는 사람이 장군이어야 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돼요. 따뜻한 인간미.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인이라는 게 뭡니까? 인. 사람 인자의 두 인자. 네? 인이라는 게 어질다는 뜻이 이게 그 한문사전 찾아보면 씨앗 인자입니다. 씨앗. 그래서 그 약방에 가보면 한약방에 가면 뭐 은행나무를 씨앗을 행인 뭐 이렇게 능인 이렇게 인자를 많이 써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위대한 사랑의 씨앗을 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은 사람 인자의 두 인자.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주는 그런 따뜻한 상대방에 대한 인간미. 이게 인인데요. 그러니까 인자의 가장 극치는 뭐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하여튼 밥 먹고 밥값 제일 먼저 내시는 분이 가장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 이상보다 인사하시는 분이 없어요. 뭘 더 바래요. 술값 제일 먼저 내시는 분. 그게 굉장한 배려거든요. 상대방한테. 밥값 계산할 때 되면 뭐 구두금 매거나 이런 분들. 엄마가 자식에 대한 인자함은 극치적이에요. 그 장군이 병사에 되는 것보다 더하죠. 엄마들이 저 어려서 충청도 꼴짝이 크면서 우리 어머니가 여름방학만 되면 아침밥을 많이 하셨어요. 여름방학 때 아침밥을 많이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뭐 점심 안 하시려고. 식어서 일 바쁜데 아침밥 많이 해서 남는 밥 갖고 가 6식구 둘러앉아서 퍼먹던 게 없으세요? 그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네? 식구들이 그냥 숟가락 들고 들어지니까 완전히 밥은 모자라죠. 긴장감이 확 돕니다. 누가 끝까지 숟가락을 잡고 있어. 그때 누군가 숟가락을 놔야 돼요. 반드시. 왜? 다 같이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제일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는 분이 누굽니까? 그게 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 한 숟갈 더 먹이려고 본능적으로 내가 한 숟갈 덜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인의 극치래도요. 우리가 평생 엄마를 못 잊는 게 무슨 뭐 나아지고 그 기억도 안 나요. 나에게 해준 그 따뜻한 자기 희생적 인. 그거야말로 평생 엄마를 못 잊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엄마가 거기서 끝까지 숟가락 들고 설쳐봐요. 그게 엄마입니까? 아줌마지? 엄마가 아줌마 체나지 같다는데 끝까지 숟가락 들고 있으면 아줌마랍니다. 요즘 반대래요. 끝까지 숟가락 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 엄마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자식들 한 숟가락도 들 먹여서 다이어트 시켜놓고 남는 밥 다 퍼먹는 사람이 진짜 엄마. 그래서 저는 뭐 장군이라는 게 무슨 뭐 엄청난 스펙이나 무슨 뭐 기술력 그거는 다 구해오면 돼요. 정말 따뜻한 인간적인 유대감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정말 상생의 소신으로서 그들의 신뢰를 끌어내고 현장을 먼저 몰입하고 현장을 먼저 고민함으로써 그들의 존경심과 경외심을 끌어낼 줄 아는 사람. 내가 여기서 지금 나 혼자만의 뭐 이익이냐 돈 많이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정말 보민보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미션을 갖고 현장에 나가는 장군. 이런 장군들이야말로 손자가 얘기하는 정말 장군감입니다. 장군감.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에 대한 병법 중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읽어보세요. 순망치약. 뭔 뜻이에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춥다. 추운 겨울날 좀 밖에 나가서 이빨 깎게 열고 입술 열고 3분만 서 있어보세요. 이가 자기 혼자 아무리 기능을 발휘를 잘한다고 입술이 없으면 기능 정지입니다. 세상이라는 게 나 혼자 잘돼서 돌아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있기에 내가 이토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순망치 않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시작인데요. 다시 말하면 너가 있어줘서 고맙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으면 내 인생 춥다? 서로 마주보면서 얘기해봐요. 순망치 아니라고. 네? 옆에 분하고 얘기해보세요. 순망치 아니라고. 없어져야 따뜻해요? 입술 좀 빌려주세요. 더 이상 하신 분들 두 분이 그러시니까. 언제면 부산에 부산은행 신입 지점장들 모아놓고 특강 좀 해달래. 밀랍동이 거리 가서. 근데 이제 신입 지점장들이 전부 다 남자분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점장이 되는 게 참 훌륭하신 일인데, 그러나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떴으면 뛴 공과 점수가 여러분들한테 반영이 돼서 지점장 발탁이 됐을 거 아니냐. 세상에 나 혼자 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고맙다. 너희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겠냐. 한마디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어깨라도 좀 찾쳐주고 술이도 항상 사주는 그런 지점장이 되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특히 여러분들 그 새벽마다 아침밥 해주는 분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여러분들의 조력자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자마자 그 빛도 안 나는 그 새벽밥 해주신 그 부인들한테 무릎 꿇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여보 숨 망치야. 여보 당신 없으면 내 인생 죽을 뻔했다. 그때 어느 지점장 한 분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바로 공격 들어오대. 네 사고 쳤지. 원래대로 해라. 곤란하다. 제가 오늘 뭐 44시간 동안 EBS, 제 거 보시려면 지금 EBS 홈페이지 들어가면 44시간 쭉 있어요. 네? VOD 서비스인데 5,000원 내고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제 이름 치면은 구글에 동영상이 쫙 떠 있어. 다 풀어놨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보세요. 근데 그 44시간 동안 강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오늘 딱 2시간 꺼내서 참 장군이 뭐 하는 사람이지? 요즘 여러분들 속에 좀 확 바뀌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이 전쟁을 터를 바라보는 장군의 자세, 또 얼마나 내 주변과 따뜻한 인간적인 유대감을 갖고 또 그들과 어떻게 현장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상생의 소신으로 조직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건가. 그래서 어떠한 구조와 새 조직의 문화를 짜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든 간에 정말 이분이라면 내 꿈과 모든 목숨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조직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백이라는 에너지를 천의 에너지를 바뀌어내게 할 수 있을 건가. 이게 정말 리더십입니다. 이게 잘하는 사람은 스톱옵션 어마어마하게 주고 쪽쪽 잡아가요. 어저께 삼성서울병원 강의 나갔더니만 거기 지금 난리가 났어요. 거기는 뭐 의사급들 뭐 스태프들 다 난립니다. 이건 회장이 딱 주문을 했대요. 2020년 안에 전 세계 의료 중에서 1등하는 거 20개 만들어라.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사장하다가 엔지니어링 갔다가 아니죠. 삼성 정밀화기가 거기 갔다가 유순봉 사장님이라고 이제 병원의 사장으로 이제 사장님이 처음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시리즈로 제가 이제 전 삼성 서울병원 전체 그 팀장급 이상들을 강의하고 있는데 아주 뭐 거의 막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상이에요, 비상이.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그 개개인의 능력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형세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 결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선, 이 구조 속에선 내가 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경일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오든 여기서 4년만 공부하면 정말 다른 에너지와 눈빛으로 변화하게 하려면 그들이 눈빛을 변할 수밖에 없는 이 학교의 형세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내가 보니까 몇 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 보다 보니까. 이 정도 이렇게 팽팽 돌아가면, 여기 4년만 들어오면 정말 이 형세 속에서 여기 졸업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서로 끌어오고 싶은 에너지가 나오는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갖고 성공 안 한다, 못한다고 말해요. 그것만 갖고. 그러니까 그런 형세를 만들고, 그런 주변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게 손자가 얘는 굉장히 중요한 기세등등론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가 용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용기란 책임지는 용기랍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되려면 내 탓이오라고 책임질 수 있는 자리지, 네 탓이오라고 책임 묻는 자리가 아니래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이건 뭐예요? 용감한 책임지는 장군 밑에 겁쟁이 병사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말 쪽에는 어진 장군 밑에 배신자가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요. 따뜻하게 해준 장군 밑에 누가 배신을 때립니다. 때리기도 하나요? 현장을 깨고 있는 장군 밑에 깨우는 병사가 있을 수 없다. 나폴레옹이 손자병법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병법에도 그런 유사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군대든 문제 사병은 없다. 있으면 문제 지휘관이 있을 뿐이다. 이 말 속에는 그 사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병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군대 분위기를 만드는 지휘관의 책임이 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갖고 서울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300명 모아놓고 특강하다가 똑같이 얘기했죠. 어느 학교든 문제 학생은 없다. 있으면 문제 선생이 있을 뿐이고, 더 나가서 문제 교장선생이 있을 뿐이다. 했다가 또 혼났어요. 또 나오지 마요. 물론 문제 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학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교실의 분위기를 만들어놓은 문제 선생도 일종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선생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선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놓은 학교 교장 선생님도 있다. 뭐 이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장군이라는 사람이 뭐 밑에 사람한테 욕이나 하고 책망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솔선수범해서 책임지고 내가 현장을 뛰고 있고 내가 먼저 정말 이 따뜻한 휴머니즘을 먼저 보여주면 결국 주변 사람들이 그와 함께 꿈을 꾸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조직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 뭐 이런 구조 속에서 선제방법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본. 기본이 된 사람이 성공한다는 얘기. 근데 요즘 기본 얘기 많이 해요. 스펙? 기술? 아이고 리만 브러더스 사태 보세요. 151년 된 그 리만 브러더스니 뭐 무슨 저 멜리지 그 엄청난 그 인더풀 엄청난 역사 왜 망했어요?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뭐가 부족해서요?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절박감이 탐욕이었다며요. 그러니까 뭐 스펙은 좋으면 뭐야 그냥 매일 어떻게 하면 고객돈을 갖다가 뺏어먹을까 계속 그 고민만 한 거죠. 인센티브 뭐 스톡옵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뭐 하여튼 먹고 동부 아이비리그 총장들이 모여서 특강하면서 그랬다며요. 우리가 잘못 가르쳐 내보냈다고. 이게 스펙은 만들어주고 기술은 가르쳤는데 인간의 기본 도리를 안 가르쳐서 이게 사회가 문제가 됐다. 그래서 미국 교육이 반성하면서 그 다음부터 Back to the Basics란 말 아주 유명하대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고전이 좀 관심이 있어요. 고전이 그 기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언제 한번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강의 좀 했다고요. 강의 제목이 뭐냐니까 난 생전 그런 강의 제목 참 오래 받았어요. 5글자. 인간의 도리.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이 친구들이 뭐 토익이나 이런 걸 만점을 맞아도 도리가 없대. 도리가. 도대체 남 위할 줄도 모르고 남하고 같이 생존할 줄도 모르고 오로지 이적인 나. 이 회사에 암담하대. 이런 친구들이 한번 회사를 끌고 나올 거 생각하면 참 그래서 요즘은 기본이 된 친구들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인재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 교육이야말로 전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스펙도 중요하고 스킬도 중요하지만 참 인간의 도리들 아는 그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5번째 엄격함을 검증해봐라. 나는 얼마나 공과 사를 구별하고 있고 엄격한 룰과 저주의 시스템을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면 그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오른팔 누구죠? 마속이라는 젊은 장군을 가정성 전투에 300명을 딸려서 보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군율을 어겨요. 시스템을 어기고 지멋대로 싸우다가 결국은 300명 다 말아먹었죠. 사무장의 군대한테. 그리고 혼자만 살아서 돌아옵니다.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병력 다 잃고 혼자 살아와 들어온 장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요? 어떻게 친 분위기예요? 그러면 뭐 다 죽게 장군이 그것 갖고 장군 못 칩니다. 졌다? 진 게 무슨 큰 죄인가요? 진 거 갖고는 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로마인 이야기라고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책 읽어보니까 로마가 그랬대요. 졌다는 이유만으로 장군을 치진 않았대요. 오히려 문책하지 않고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다음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군은 졌다는 것만 갖고는 제거당하면 안 됩니다. 대신 군율을 어겼다. 조직의 시스템을 어겼다.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문책을 하는 거죠. 졌다는 것보다는 왜 군율을 어기고 지멋대로 보급로를 포기하고 나가 싸웠냐라고 하는 그 질책. 고민이 많았죠. 인사권자인 제갈공명이 오른팔 마석을 칠 거냐 말 거냐. 그때 마석이 먼저 목을 내밀잖아요. 왜 아시잖아요 그 얘기. 당신이 나를 살려주면 내 몸은 살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조직 전체의 생존 위협을 당하니 나를 치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 삼수변의 설립자 이게 눈물을 흘리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소리를 내는 건 곡한다 그러고 소리 내지 않고 우는 걸 읍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읍이에요. 오른팔 마속의 목을 참해버리는 결단 역시도 참 장군은 이런 결단력이 필요해요. 오른팔이니까 봐주고 왼팔이니까 빼주고가 아니라 얼마나 조직의 원칙을 지켜나가는가. 이 5가지 한번 읽어보세요. 지, 신, 인, 용, 엄. 제일동포 중에 누구죠? 왜 소프트뱅크를 만드신 거? 손정희 씨가 아주 손잡고 매니아한 거 아세요? 책 무엇지만 써놨어요. 그분이 어떤 책을 내 19살 내가 집 나와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그 창업정신이 강했던 사람이. 자기 돈 얼마 받고 그 시작해서 지금의 그 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나는 이 손자병법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내 스스로를 검증했다. 산전수전, 택전육전.
나는 지금도 현장에서 고민하고 현장의 영혼을 담그며 현장에서 대안을 찾아내고 있는가? 나는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내 주변과 백전불태 어떤 전투에서든 다치지 않고 살아남자라고 하는 상생의 소신으로 그들의 신뢰를 끌어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순망치 않 당신 없으면 내 인생이 춥다는 생각으로 먼저 배려하고 먼저 그들을 고민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그 용기의 자세로 병사들의 위대한 용감함을 끌어내고 있는가? 공부와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엄격한 조직의 룰과 시스템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지진인용엄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를 반성해봤다는. 전 손정희 씨가 왜 이렇게 손자병법을 좋아했을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답이 안 나왔고 마지막 결론은 그분 성이 손신이라 가장 크지 않을까. 뭐 그거 말고는 특별히 나올 적이 없습니다. 아이, 손자병법 6,600글자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뭐 얼마나 특별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전쟁택 장군이라는 게 참 기본이 되신 분이 백성을 아껴주고 그들만 따뜻한 하여튼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현장을 꿰뚫고 있는 안목이 있고 조직의 분위기를 탁 끌어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눈이 번쩍번쩍거릴 수 있는 컬처, 문화와 스트럭처, 구조를 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정말 완벽한 올팔 왼팔 따지지 않고 조직의 룰과 시스템을 지켜나가는 사람 뭐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누구나 다 아는 리더십이지만 그런 장군감이야말로 정말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장군의 모습이라는 게 손자병법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어떻게 조직의 형세를 만들어내느냐는 질문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직이 아니면 어떤 전쟁에서 그 조직과 그 부대가 살아남으려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제일 중요한 질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운? 운을 맹자는 천시라고 부릅니다. 천시. 천시가 뭐예요? 하늘의 때가 도와주고 있는가? 아, 천시 잘 좋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히죠. 뭐 그냥 하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막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언제 하면 대전에 있는 우성사료인가? 아, 천시 좋았대요. 옛날 사료공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벌었더만요. 네? 아, 축산농가 늘어나죠. 걷다가 무슨 뭐 옥수수 원료값은 싸죠. 걷다가 경쟁자도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원가 싸죠. 이익 많이 남죠. 수요는 늘어나죠. 공급은 딸리죠. 이거 완전 천시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완전히 반대래요. 일단 옥수수값이 3배가 올라서 남는 게 없대요. 축산농가는 점점 줄어든답니다. CJ니 카기린이 엄청나게 차료시장에 포화 상태에 이르렀대요. 요즘 말하면 하늘의 바람이 거꾸로 불어서 이제는 완전히 뭐 옛날에 비하면 완전히 이제 끝나는 시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시 믿지 말라. 그럼 하늘의 바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리라고 하십니까? 아구지리 복지리가 아닙니다. 땅지자 1월이지 얼마나 유리한 고지, 얼마나 튼튼한 성, 그리고 얼마나 내부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배로 따지면 배가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늘에 바람도 있지만 엔진 성능도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뭐 다 중요하지만 바람 안 불어주면 엔진 성능만 좋아도 배는 가게 돼 있어요. 내부적인 역량만 있어도 그 회사는 살아남습니다. 때를 잘못 만나도. 그런데 엔진 성능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국 그 배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천시, 하늘의 때는 불여 지리요, 지형적 이점만 못할 것이요. 그 지형적 이점은 불여 이환이라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 화합되어 있는 것만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조직의 형세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손자병법 똑같은 얘기를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형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상하 동역자 승. 저는 오늘 손자병법 2시간 강의 드리면서 좀 이런 구절 몇 구절이라도 좀 이렇게 담겨서 나중에 뭐 이메일 같은 데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순망치한 뭐 백전불태. 제 인생의 철학은 백전불태입니다. 우리 모두 다치지 않고 상처나지 않고 승리하는 게 제 인생의 꿈입니다. 보민 보국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상하동역, 조직의 상층부와 하층부가 같을 동 하고자 하요, 같은 욕심, 같은 목표, 같은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조직은 이긴다. 참 어려운 문제죠. 이 조직의 상하가 모두 똘똘 꿈을 꾼다는 게 제가 언제 한번 그 현대산업개발인가 아이파크 만든 회사 있죠.
그 소장님들 한 70여 명 모아놓고 특강하다가 여러분들도 똑같은 장본의 고민 아닙니까? 현장 가면 뭐예요? 벽돌공, 미장공, 공사과장, 협력업체 굉장히 많은 단위들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들을 똘똘 뭉쳐서 정말 소장님이 원하는 꿈을 같이 꾸게 하면 공기 단축되고 안전사고 줄어들면 그 현장 경쟁력이 높아져서 빨리 철수하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생산성 높아지고? 그래서 물어봤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기서 백전노장들인데 어떻게 그 조직원들이 같은 꿈을 꾸는지 그 노하우를 가르쳐달라니까 어느 한 분이 손을 바짝 들더니만 울산 분이래. 울산말 아세요? 울산말이 그렇게 빠르지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니까 막 간단합니다. 막 일 끝나고 막 폭탄 세리비기면 꿈이 그대로 만들어지니까. 나 뭔 소리지? 아니 일 끝나고 폭탄 좀 마시면 상하 동역되고 인화되면 그거 2차 가는 꿈만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노래방 가는 꿈만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꿈 깨면 꿈도 깨질 거 아닙니까? 술 깨면 꿈도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 또 마시지. 나름대로 그분은 노하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 형세를 알아요. 하루 일과를 끝나고 퇴근하는 직원들을 딱 바라보면 어깨가 축 처질 때가 있대요. 대부분들 어깨가 처집니다. 저녁 때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분 표현은 공사파는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어깨가 처진다는 거예요. 욕하고 욕먹고 다 힘든 게 사람과의 상처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조직은 그게 제일 커요. 집안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거지. 그래서 어깨가 축 처져서 퇴근하는 직원들 시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더만요. 저 상처 입은 영혼들. 저들의 상처를 치료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건 현장 소장으로서의 직무유기다. 그러면서 고민했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집으로 보낼까. 그래서 얻은 해답이 그래 상처에는 알코올 소독이 최고다. 소주 한 글라스씩 따라서 그냥 소독 딱 시키면 마시면서 입이 풀리는데요. 막 형님 잘못하십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저분이 현장 소장 나가면 서로 가겠다고 줄을 쓰기 시작한대요. 이유는 일이 편하다 그래서 또는 무슨 월급을 많이 준다 그래서 사람이 그곳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저분 밑에 가면 몸은 힘들어도 왜 뭔가 그 형세가 그분은 해석을 못하는데 그분이 만들어놓은 형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고 일은 고돼도 기본적으로 곳 있잖아요. 그걸 로버트 레버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학자는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라는 표현을 쓰더만 정말 살만 나 일하기 좋은 직장.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그 포춘지에서 매년 100대 기업을 선정하더만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로버트 레버링 박사가 바라본 조직론이나 손자가 바라본 조직론이나 살만 나는 곳 있잖아요. 가정도 살만 나는 곳 어떤 곳이죠? 가정에 살만 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돈 많이 버는 곳? 좋네. 살만 나네. 살만 나네. 아니면 뭐 110평짜리 빌라? 그것도 살만 나긴 하네. 근데 로버트 레버링 박사는 그런 물질적 조건받아도 정말 내가 여기 가서 일하고 싶은 곳 세 가지를 얘기하더만요. 펀. 재밌어야 된다며요. 가정에 있는 회사는 재밌어야 뭐 나갈 만하죠. 그리고 두 번째 프라이드.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긍지를 지니게 된다. 또 뭐더라? 트러스트. 구성원들끼리 서로 믿어주고 아껴주는 그 분위기. 그 분위기를 자꾸만 제가 형세. 야, 재밌는 형세. 그 조직은 아니겠지만 재밌어요, 일단. 그리고 막, 내 긍지도 막 불러일으키는 그 조직의 분위기가 있어요. 걷다가 막 구성원들끼리 서로 아껴주는 그 트러스트,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손자병법에서 꿈꾸는 가장 위대한 조직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그게, 제가 고민을 해봤지만 해보래 그게 쉬운가. 3명을 데리고 제가 분식집을 한다. 그럼 똑같이 고민하는 주방장, 서빙, 배달, 나. 4명이네, 그럼 저까지. 결국 똘똘 뭉치고 사과 동역도 인화돼야 주방에 음식 잘 나오자 서비스 좋아지자 배달 빨라지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뭐 골목길에 창업을 하든 뭐 남들이 안 버는 것도 저간 그렇게 서비스 좋고 맛 좋고 배달 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대요. 해보래 그게. 주방은 쉬고 싶고 배달은 튀고 싶고 서빙은 놀고 싶고 하다 보니 가족 너댓 명 안 되는 가족 서너 명 가족도 가왕한서장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거니까 이게 축구선수 23명 똘똘 뭉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말인 것 같아요. 나와 꿈을 꾸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나와 같은 꿈을 꾸게 만들게 하는가. 이게 직급으로 밀어서도 안 되고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했지만 지신, 인용,
현장에서 먼저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상생의 꿈을 꾸고 그들에게 인간적인 네트워킹을 하면서 책임지겠다 그러고 뭐 이래야 분위기가 바뀐다는 건데 이 연결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이 계속 하는 얘기가 상산의 소련이라는 뱀 이야기 나와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장샨 조다르미의 고향입니다. 상산의 소련이란 뱀이 산다. 불사지 사야라.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뱀이다. 시의 시. 격기수증미지요. 격기미직수지라. 누군가 뱀의 머리를 때리면 꼬리가 와서 그 머리를 구해주고 누군가 뱀의 꼬리를 때리면 이번엔 머리가 와서 그 꼬리를 구해주고 격기증죽 수미구지라. 봄에 뱀의 몸통을 때리면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달려서 구해주나니 상산에 사는 소련이라는 뱀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손자가 꿈꿨던 가장 위대한 조직의 모습은 바로 이 상산에 사는 소련이라는 뱀이 갖고 있는 위대한 생존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자병법이 많이 나온 말이 5월 동들 한번 들어보셨죠? 같은 배 타려 무조건. 어떤 역경이 다가오든 비바람이 다가오든 같은 배를 타는 순간 그들은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될 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손자병법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형제 뭐라 그랬죠? 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 그 징기스칸 그 얘기 알죠? 얼마 책도 나왔던데 징기스칸이 10만 명의 병력을 갖고 유럽에 300만하고 붙어서 이겼잖아요. 30대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당 30 아닙니까? 10만 명이 전 세계의 전쟁 역사상 최고는 징기스칸입니다. 10만 명이 300명의 병력을 쓸어버려요. 300만 명의 병력을. 아주 뭐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문명의 지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유럽이 다 이 동양권으로 따라갈 적이 있었어요. 역사는 빨리 지워졌지만 지워진 게 안타깝게 하죠. 그 영향을 엄청나게 준 거죠. 그때 징기스칸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아시죠? 있잖아요. 왜?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 꾸는 꿈은 바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그런 유명한 얘기 징기스칸을 어록에 하죠. 징기스칸은 속담이래요.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우리 모두의 꿈은 현실이다. 참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조직을 끌고 나갈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고민해야 될 형태는 인간적인 그 유대감과 꿈과 비전의 고민 뭐 이런 것을 손자병법을 제일 먼저 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조직이 정말 어떤 형태냐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의 형태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같은 데는 본인들이 그래요. 조직적으로 돌아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종합병원과 또 경쟁력을 비교하면 무대포로 돌아가는 게 있는 거죠. 막 그냥 서로 시스템 엉켜갖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좀 쉽지 않죠.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이 그래요.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긴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 아시냐고. 뭡니까 했더니 이순신 장군은 질싸움은 안 하셨죠. 질싸움. 거꾸로 얘기하면 충분히 이길지 질지 분명히 알고 싸운 거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그래서 손자병법은 그런 말이 나와요. 전쟁이라는 것이 싸워서 들어가서 이기려고 하는 건 그건 하수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승병, 이기는 군대의 특징은 뭐겠어요? 선승, 먼저 선 이길 승. 먼저 승리를 만들어 놓고 승리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게 전쟁입니다. 작업을 했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작업까지 이기기 이전에 완벽한 승리의 구도를 짜놨기 때문에 일단 시작했다는 건 이 게임이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꿈 같은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만큼 승리를 높인다는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 디렉션, 타겟도 찾아놓고 충분한 내 거래처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바로 일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놓는 게 이기는 군대의 특징이다. 지는 군대의 특징은 뭐겠어요? 선전, 먼저 붙어요. 그리고 구승, 어떻게 이길지 현장에서 고민합니다. 그건 하승들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항상 공격도 중요하지만 안 된다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때로는 후퇴도 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후퇴시켰다가 선조대왕이 열받아갖고는 너 개국장 떼겠다니까 떼라 하고 후퇴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1개월인가 가서 고쳐받고 백의종군 하나 내보낸 거 아니에요? 대신 원균이는 까레문 까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들어갔다 다 말아먹었잖아요. 470몇 척인가? 그 어렵게 모아놓은 이순신 장군의 배를 그중에 12척이라고 배설이라는 장군이 탈영병이 생겼죠. 이 장군 밑에서 싸워가지고 우리 다 죽는다. 12척의 탈영된 배가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다시 백의종군으로 내려가서 적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종자 씨앗이 됩니다. 잠깐 타령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전쟁은 좀 모르겠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공격할 때 공격하지만 바람처럼 빠르게, 때로는 숲처럼 느리게 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산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안 되면 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병법에 중요한 이 병법 뭐예요? 36개? 주랭랑의 말은 없고요. 정말 세상 살다가 안 되면 칠 때도 있을 때도요. 무조건 공격만 해요. 36개라는 게 동명의 병법서 중에서 36가지를 뽑아서 조목조목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육계, 이건 아시죠? 고육계. 고통스럽지만 지금 아프지만 내 육체를 자를 때 잘라내자 이거죠. 왜? 그것도 전략이에요. 다 가져가요? 버릴 거 버려버려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날려버리는 거죠. 그것도 고육지책이라고 나요. 무중생유 뭔 뜻이에요? 하다 안 되면 다시 시작하세요. 무에서 생유, 유를 창출해내자. 대충 중간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예 바꾸려면 싹 다 바꿔버리고 다시 시작하지. 다 틀어버리고 다시 가지요. 오늘 부동산 업체가 참 좋은 구조지. 그래서 왜 부동산을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빠르대요. 그치, 말이 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36개 뭡니까? 읽어보세요. 주, 위, 상. 도망갈, 주, 될, 위, 윗상. 안 되면 도망가는 것도 상책이 된다. 그래서 36개 주의사항 하는데 한자 잘 모르시는 분이 36개 주랭랑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이 보기 중국말로 읽어보세요. 저웨이샹. 제가 중국서 유학할 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언제 한번 강의 끝나고 나이 한 80대신 예비교구 소장 출신이래요. 면담 좀 하세요. 예 장군님 선배님 왜 그러십니까? 그분이 만주에서 소학교를 다녔는데 만주에서 소학교 다닐 때 한국 애들, 일본 애들, 중국 애들, 세 민족 애들이 같은 학교를 다녔대요. 겉으로 보면 비슷비슷한 동양 애들이라 차별이 안 되는데 싸울 때 보면 딱 싸우는 스타일의 민족성이 반영이 된대요. 한국 애들은 딱 보면 안 돼요. 왜? 상대방이 누군지 아무런 전략과 이성적 판단 없이 어이쇼 붙는 애들은 다 한국 애들이에요. 대책도 별로 없으면서 그렇게 대책 없이 붙어놓고 또 터지는 순간 또 대책 없이 말 한마디 더 안 돼요. 너 죽을 줄 알아. 하루 종일 터지대요. 일본 애들도 대책 없이 붙는 건 비슷한데 일본 애들은 붙어놓고 한 대 딱 먹고 잘못 걸렸다. 갑자기 무릎을 탁 꿇는답니다. 일본 말로 졌다라는 말 아세요? 어원이 우리나라 말에서 넘어간 게 분명해요. 일본 말로 졌다. 따라해보세요. 맞겠다. 맞겠다. 한 대밖에 안 맞고 끝났대요. 중국 애들이 그랬대요. 딱 보고 이길 계산 안 나온다. 씩 웃으면서 외친대요. 저웨이샹으로 친답니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와서 기다리고 서 있대요. 지 사촌 동생 동네 애들 다 끌고 와가고 제가 막 뭐라 그랬죠. 한 나라의 민족성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눌 이유는 없고 제가 볼 땐 어떤 장군이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조직의 형세입니다. 정말 무대포로 대책 없이 싸우는 조직의 형세도 있고 승산을 분석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만들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바로 확인하러 들어가는 그런 전쟁의 형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좋죠. 감정 얼마나 좋아요. 분노 이거에 연연해서 조직을 끌고 다니지 말래요. 여태까지 지금 기업들 큰 기업들 무너진 게 뭐예요 결국은 오너들의 감정이었어요. 야 지금 잘 되겠다는 생각에 그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그냥 땅 사갖고 건물 짓다고 했다가 그냥 안 되고 그냥 나가려는 거죠. 좋은 기업들이 지금 기업들이 무너지는 거 봐요. 이게 승리에 대한 정확한 합리적인 분석 없이 그냥 무대포로 지금 이 순간이 계속 될 거라고 하는 장비 꿈만 갖고 들어간 결과 아닌가요? 그 중에서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같이 물려요. 문제 되니까 다 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키우지 않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자기 커지는데.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이유가 아무런 전략적 계산 없이 생산에 대한 분석 없이 저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 제가 자문하던 회사도 있었고 근데 정말 이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멈출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안 되면 힘들더라도 놓고 튈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건 아니라 그러면 손해보고 빠져야죠. 그 손자급에 그런 말이 나와요. 진격을 명령하며 불구명 명예를 구하고지 하지 마라. 내가 여기서 진격하는데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거 가는 수입니다.
폼은 작지만 나중에 가면 그거 다 합법적이에요. 후퇴를 명령하면 죄를 피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이건 빠져야 돼요. 들어가면 수렁입니다. 계속 돈을 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빨리 빠져야죠. 이거 빠지면 누구한테 욕먹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인적인 공명심 아니면 남에 대한 죄의 비난 이것 때문에 진격과 후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국민에 대해서 아까 뭐라 그랬지? 처음으로 돌아가면 보국, 보민 이건 전쟁에서 그 얘기지만 장군으로서는 내 병력, 내 회사, 내 조직을 살려야 된다는 기본 근거를 갖고 결정해야지 이게 뭐 남한테 그 사람 뭐 요즘 뭐 사무실도 크고 막 직원도 이만큼 많고 혼자 보면 뭐예요? 다 한 건데 겉을 보기에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속은 다 비어있는데. 어쨌든 그 조직이 얼마나 합리적인 의사 판단과 합리적인 전략적 그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그 조직의 형세입니다. 그 형세가 좋으면 조직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손자가 얘기하는 장군의 5가지 조건, 장군이 갖고 있어야 될 철학, 형세란 무엇인가, 형세의 2가지 조건, 즉 같은 꿈을 꾸게 하라, 전략적으로 조직이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 손자병법을 좀 뽑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손자병법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전승불복.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안 입을 자 반복할 복자. 그 승리가 영원히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참 멋진 말 아닌가요? 한번 승리한 게 영원히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승, 지금 승리했다 그래서 안 입을 자 반복할 복자. 그 승리가 영원히 2번, 3번 반복되지는 않는데요. 이 말 뜻은 뭡니까? 지금 이겼다고 이 공간, 이 스피드, 이 속도 이게 이겼다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속도, 새로운 스페이스, 새로운 스피드를 고민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자병법엔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방법의 대안으로 물처럼 합시다. 물처럼. 그래서 이 병영상수란 말 써요. 군대병자, 모습병자, 닮을상자, 물술자. 조직의 모습은 물을 닮아야 된다. 참 멋있는 철학이에요. 한번 중국말 읽어보세요. 빙싱샹쉐. 나중에 이제 회사 크시하고 이제 중국집 판단하고 뭐 MOU 맺을 때 그쪽에서 건배 제의하라 그러면 딴 얘기하지 마시고 뭐라 그래요? 빙싱샹쉐 다 외치세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도 모르는 소리 하겠으니까. 중국 사람들 잘 몰라요 이거. 제가 중국 유학할 때 이런 얘기 있으면 중국 사람 뒤로 넘어져요 막. 자기들 이거 배운 적도 없대요. 그게 중국이 문화혁명 이후로 다 깨버렸어요. 아주. 요즘 다시 배우기 시작해요. 오히려 이런 고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더 해박합니다. 사자성어 이런 거. 조직의 모습은 물을 닮아야 된다. 참 인생도 마찬가지. 물처럼 사는 인생. 물을 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물이라는 것이 첫 번째 얼마나 유연합니까? 네모도 되고 세모도 되고 동그라미도 되고.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유연하신 분이에요. 학교에서도 되고 밖에 나갔을 때 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어딘 가든 내 땅이 아니면 어딜 가든 내 모습이 아니리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내 모습을 규정하지 말래요. 물은 수무상형이라. 상형, 퍼머넌트한 일정한 형태가 어때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120평짜리 살 때도 있지만 15평짜리 월세로 갈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맞춰서 다산 정력인 유배를 갔어요. 4번이나 집을 옮겼습니다. 강진에서. 한 번은 강진 읍내에 있는 그 여인숙 월세방. 얘네는 다 뭐예요? 자비거든요. 자비. 유배가. 그게 안 되니까 모은산방이라고 저기 절간에 가서도 있었고, 그게 안 되니까 아전인 이항래라고 하는 사람에게 꼬셔갖고 사랑채 가서 입주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0년 동안 다산 초당에 있었는데 그 10년 동안 그 다산 초당에 있으면서 쓴 시 보면 참 멋있어요. 시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야, 동쪽 동암, 동력동자의 암자암자, 동쪽 암자에 해가 뜨니 새날이 밝았구나. 서쪽 서재에 해가 지니 책을 읽어야 될 때구나. 뭐 하면서 앞에는 뭐 차 끓는 물이 넘치고 왼쪽에는 찬물이 흐르고 뭐 하여튼 그 시를 보면 거의 한 200평짜리 빌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딱 한 칸이 한 칸.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든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가장 적합한 모습을 찾아낸다고 유연한 겁니다. 한국공항관리공사 강의 나가니까 14개 비행장을 관리한대요. 11개가 적자래요. 김해, 김포, 제주만 흑자랍니다. 근데 어떻게 세계의 흑자가 11개 적자를 메우냐 그러니까
공항이 갖고 있는 기본 개념을 부셨다. 공항이 뭐 하는 곳이죠? 비행기 타고 내리는 거. 근데 그것만 하면은 비행세, 계류세 뭐 그밖에 안 나오죠. 공항세. 그래서 공항은 쇼핑하는 곳, 공항은 영화 보는 곳, CGV, 공항은 병고 치는 곳, 우리들 병원.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것이 공항이 아니라 이제 완전 다른 산업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형태를 깬 거죠. 그래서 더 다른 밸류, 가치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아니 한국 뭐 마사회가 가는 게 이름이 KRA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왜 바뀌냐 그러니까 경마 수입이 줄어들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땅이 많으니까 경마공원 테마파크로 가야 되는데 마사회라는 이름이 옛날 말이라 그래서 약자로 KRA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KRA가 뭔 뜻입니까? 모르니까 묻지 마세요. 뭐 할지 모르니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이 뭐 할지 모르는 조직. 저는 벤처정신, 창업정신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아직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이라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면 자기 모습을 규정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요 아이템이 잘 되니까. 근데 대부분들 그 아이템이 잘 된다고 자기를 거기에 규정하는 순간 끝나더라고요. 결국 끊임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소니라고 하는 그 전자회사가 결국 시대 흐름을 못한 거 아니에요. 워낙 잘 만드니까. 네? 워낙 브라운관을 잘 만드니까 이게 LCD로 갈지 몰랐다며요. 제가 삼성 SDI 얼마 전에 강의 나왔는 협력업체. 저 깜짝 놀랐어요. 통도사 공장을 그때 갔을 때는 브라운관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요번에 삼성 SDI 가보니까 완전히 5조 5천억 매출의 구조가 바뀌어버렸대요. 60%는 배터리가 60%예요, 매출액에. 나머지 40%가 이제 PDP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모습을 변형시켰다 그러나요? 뭐 어쨌든, 전쟁터에서 이렇게 왜 상대방과 싸울 때, 내가 지금 하객진을 쳤으면 다음에는 방진, 원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리얼타임이라고 하나 실시간으로 내 모습을 변해야 되는데, 대부분들 어떤 한 모습이 딱 이기면 딱 그 모습으로 정지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야말로 가장 우려돼야 될 전쟁의 게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부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라. 이게 물처럼 유행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인생. 두 번째는 겸손하래요. 승리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함이죠. 그래서 물은 피고 처하라. 높은 데를 피하고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강조되고 바다가 되는 다양한 승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아직은 멀었다.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뭔 뜻이에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의미의 아직은 멀었다는 그 긴장감. 나를 낮추는 거야말로 더 큰 내가 된다. 세 번째 무료에서 판단력을 배워갑니다. 지금 내가 좀 나아가야 될 때지. 잠깐 물러나서 나를 돌아봐야 될 때지. 이 진퇴, 이 판단에 마디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판단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조직 보면 계속 진진하다 태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류업이 아니라 밸류업, 이거 참 중요한 거죠.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가치가 커져야 성장이라는 거예요. 크면 뭐야? 다 비었는데요. 내실이라고 그러나요? 내실. 대나무 마디라는 게 잘하다. 마디 있으니까 이게 온 걸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크기가 아닌 가치, 찰진 성장, 뭐 이런 것들이 손자공법에. 그래서 행군할 때도 절대로 내가 공격할 때 이긴다 해도 80 이상은 들어가면 안 돼, 하루에. 땅을 많이 뺏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당치 못한 땅을 뺏어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80에서 멈추고 지킬 수 있는 땅을 확보한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이 이렇게 가야 되는, 이게 쭉 가다가 툭 떨어지거든. 그 다음 마지막 물에게서 여유를 잊지 말아요. 여유. 자, 물은 또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슬쩍 돌아가는 강자의 여유. 참 멋있죠? 여유가 있지요. 네? 물의 여유를 좀 배우랍니다. 인생 살다가 전쟁터에서 어렵다고 막 짜증내고 얼굴에 울그락불락 하지 말래요. 그냥 씩 웃으면서 장군이 뭐 일희일비하면 그게 어디 저희 장군이겠습니까? 그래서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갈 줄 아는 여유가 있다. 어느 은행 지점장이 그러시더라고. 은행에 와서 돈이 있다고 막 여유 없이 막 나 몇백억 있는데 이렇게 수표 이렇게 꺼냈다 집어넣다 하신 분 있죠? 거의 부도 직전이라고 보면 된대. 정말 돈 있는 분은 겉으로 표시가 안 나는데 왜 있으니까 뭐 있을 척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거머스가 그건 도저히 판단이 안 된대요. 저 보세요. 돈 있는 표시합니까?
물론 3,000원 있지만 뭐 스위스 계좌 있어서 제가 번호를 몰라서 다 3,000원 있으시죠? 여유들이 있으시네 보니까. 그래서 이 3,000억을 계좌에 두신 분들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강자의 여유. 저는 유약, 부드럽고 약한 듯하지만 강하고 센 걸 이길 거라고 하는 강자의 여유를 손자병법에서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맹자의 대장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맹자. 이 대장부라고 하는 건 맹자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에요. 대장, 일본말로 나이도부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뭔 뜻이냐, 이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적어도 장군 정도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뭐 멘탈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대장부가 되려면 부동심이라는 멘탈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심, 읽어보세요. 부동심. 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부동심을 갖고 전쟁터에 나서야 된다. 근데 그 부동심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호연지기, 일종의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 에너지인데, 호연지기가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이 되는데, 호연지기가 방전되면 웬만한 일에 훅 하고 무너지는, 그걸 뭐예요? 요즘 멘붕이라고 해요. 멘붕. 멘붕들 많아요. 학생들 멘붕 없어요? 중간고사 성적 안 나왔다고 멘붕 되는 친구들도 있고, 취지가 안 됐다고 죽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세상에 뭐 그것 때문에 죽고 살면 세상에 뭐 살 게 뭐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 에너지, 호연지기를 갖고 있어야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정말 버텨낼 수 있는 멘탈이 생기네. 그렇다면 이 호연지기란 어디서 오느냐라는 질문에 오른 의자, 오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호연지기를 키우는 방법이래요. 의롭다는 얘기 참 낯선 얘기네. 의롭다. 네?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100만 권이 팔렸는데 하도 낯서니까 팔리는 것 같으네요. 정의란 말이. 이익이란 무엇인가, 이게 100만 권 안 팔려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결정을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시는 것도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의롭다는 건 내 영혼이 불러서 가는 게 의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흡족한 겁니다. 손해는 볼 수 있어요. 의롭게 살다 보면. 왜? 내 영혼이 좋아하는 것과 이익은 꼭 동일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익에 따라서 만나고 이익에 따라 흩어진다면 그는 이익은 얻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상처를 입습니다. 여기 오셨을 때 판단 기준이 뭐예요? 여기 오면 이렇게 돈을 주십니까? 아니, 의로운 판단, 정말 내가 가고 싶어서 왔다? 의로운 판단은 벌써 호연지기가,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벌써. 에너지가 달라요. 근데 뭐, 정말 할 수 없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직장 출근할 때도 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출근하는 사람이 얼굴이 좋겠습니까? 내가 오늘 직장 나가서 뭘 할 거냐, 뭐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얼굴이 바뀔 거 아니에요. 완전 뭐 이대 목동병원에서 교수들 70명 모아놓고 특강에다 그래. 특강 제목이 뭡니까? 지금 뭐? 고전에서 바라본 종합병원의 생존 전략? 제 별강이 다 한다니 지금. 근데 어떻게 해야 종합병원 생존 전략? 마지막 결론 제가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환자가 오면 단가로 보십니까? 사람으로 보십니까? 돈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 병원이 잘 되려면 저게 얼마짜리로 보지 마시고 저게 사람이지라고 봐야 이 병원이 잘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뭐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거고 이익은 그 사람이 갖다 준다며요. 조선상인, 개성상인. 그때 안 보셨어요? 생도? 네. 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계신 우리 창업자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강의 왔으니까 정말 내가 사람을 볼 때도 이익이 아닌 의로서 만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게 참 의로움을 기준으로 생각하든 이게 당장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것 같아요. 오로지 저게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한다면 글쎄 이익이 될 때는 만나지만 이익이 없을 때는 다 떠나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의로운 삶이라고 해요. 의롭다. 이게 무슨 정의롭다고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익보다는 내 영혼이 더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신뢰도 커지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대장부의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그 손자국들 얘기하는 장군의 멘탈입니다. 그래서 대장부에 시가 있어요.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 못 끝내죠. 한번 읽어보세요. 거천하지 광거하고 입천하지 정의하고 행천하지 대돈이라 득지영인 유지하고
부득지 독행 기돈이라 부기 불능 음이며 빈천 불능 이며 위모 불능 구림이 차지위 대장군이라. 네, 다 해석되세요? 네? 저는 그래도 장군, 호연지기, 대장부 뭐 이런 부동심 또 형세를 만들어내는 이 도민과 보국의 화신 손자가 무색하는 그런 장군은 좀 이런 느낌이죠. 왜? 나는 하늘 아래 가장 넓은 자리에 떳떳이 살리라. 나는 하늘 아래 가장 바른 자리에 떳떳이 서리라. 나는 하늘 아래 가장 큰 길을 떳떳이 가리라. 내 뜻을 세상이 알아주면 저 백성들과 더불어 그 뜻을 실천할 것이요 내 뜻을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한다면 나 홀로 나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살리라. 부귀영화로 유혹해도 내 인생은 음란해지지 않겠다. 가난하고 천한 상황이 된다 해도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겠다. 어떤 위협과 협박이 온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굴복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을 일컬어 대장부 인생이 한다. 폼이 좀 나잖아. 적어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작업을 하셔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참 기술력도 중요하고 어쨌든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참 기본 철학 또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 관계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 이런 것들이 좀 탄탄히 잡혀져야 그 다음에 기술력이든 마케팅 능력이든 비신하고 그 사람 주변에 신뢰가 일어나고 신뢰가 곧 뭐예요? 그게 자산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면 결국 그 기업은 제가 이렇게 만나본 그래도 매출액 한 5천억 정도 하는 중견기업이든 좀 더 올라가는 기업들 보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뛰어난 무슨 기술력도 있지만 IT 쪽은 잘 모르지만 웬만한 제조업체나 이런 데 가보면 참 기본이 되고 성실하고 현장에 몰입되어 있고 오죽하면 그 직원들이 저분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런 느낌까지도 갖고 있는 거 보면 이런 정도는 기본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꿈이 공유가 되는구나 하는 전 느껴요. 그런 게 제가 만나본 많은 성공하신 분들 보면 그래서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장군도는 무슨 뛰어난 병법을 외운 자의 모습이 아니라 베이직 기본이 참 좋은 문양이 좋으신 분 참 아름다운 문양을 가지신 분들이 진정한 장군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손자병법과 21세기라는 제목으로 EBS 들어가면 5,000원 내셔야 되니까 그냥 구글이든 녹색 검색창이든 치시면 거기에 동영상 편에 다 풀어놨어요. 누가 그 락을 그래서 그냥 그거 보시면 되고 저 라디오 시사고전이라고 아침마다 혹시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네, KBS 제일라디오의 라디오 시사고전을 제가 하는데 1400 몇 회쯤 한 것 같아요. 그거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운받으면 다 무료입니다. 그런 거 직원들과 같이 하나씩 이렇게 3분짜리니까 들어주셔도 다 좋은 얘기를 이런 것들을 갖다 잘라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저기 동영상들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십시오. 저는 아무 게 있지 않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KBS에 하실 때 네. 그 정치권에 있는 것도 조금 아주 약간 이렇게 네.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던데 네. 그런 거 직접 쓰시나요? 예. 그 시사 버전이니까 근데 몇 번이 여기에서 압력은 들어옵니다. 저는 학자니까 제가 무슨 말 해도 상관없잖아요. 아이고 PD도 선생님 이건 조금 그게 바로 어떨 때는 대통령 연설하기 바로 전에 그게 방송이 돼요. 내가 까놓고 연설하면 아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보면 그래서 살짝 제가 합니다. 크게 하진 않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 책 사보시면 나오니까. 포스코 전략대학이라는 데서 포스코 안에 있는 임원들과 그룹장들 대상으로 하는 특수대학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포스코 송도의 리더십 센터의 소재이고요. 포스코 본사에서 만든 제작대학입니다. 아이고, 너무 뽀샵이 심해요. 저게 젊어요? 저 뽀샵을 너무 했고. 아이고, 참. 그리고 대구에서도 강의에 들어오시는 제 무료 공개 강좌하는 데가 있는데, 매월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아침 9시 건국대학교 법학관 102호.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서울 건국대학교 법학관 백이요. 근데 대구에서 KTX 타고 올라오신 분이 많아요. 경북대학교 황기현 교수님인가? 그분도 올라오시고.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셔갖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무료니까 강의 듣고 밥도 줘요. 건대 식당에서 3,200원짜리. 선배들이 10,000원씩 내요. 그거 3명씩 같이 먹더라고요. 짝쳐서. 그래서 오셔갖고 토요일 오후는 또 서울 일 보시고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시간 되시면 한번 매월 7년째 하고 있어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아침 9시 KTX 타고 올라오시면 참 KTX가 좀 비싸다. 네? 네, 일단 거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중에 뭐 전국 방방곡곡에 제가 그리는 서당 세우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끝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